최경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짝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도 설 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다행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약간 설레는 기분이실 텐데 남은 며칠 그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경사 출연진 오늘도 다 나왔습니다. 먼저 최경사 패션 및 육아 담당 라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지난 시간은 육아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또 아팠고 근데 얼굴이 또 네. 좀 그러네.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토요일 아침 같은 얼굴이에요. 예, 조금 부었습니다. 또 감기 걸렸나요? 네, 감기 한번 쭉 지나갔고요. 이제 끝물이어가지고 다들 끝물이 상태인데 아기가 다래끼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래끼 약 먹고 있고 또 나름 근데 이제는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다들 감기 걸리면은 이제 생각하는 게 감기라 다행이다. 감기 정도가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감기가 심하게 걸리진 않았었는데 계속 한 2주 이렇게 막 코감기, 목감기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감기 요새 유행이에요.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그리고 또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계속 상가 지금 새벽에 또 연락을 받았는데 하나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추웠었잖아요. 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코로나 백신 또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 그래도 뭐가 걸리긴 걸린 것 같은데. 예. 다음으로 최경사 대표 MZ 세대 앙군입니다. 네, 저는 확실히 오랜만에 토요일 녹음을 하니까 피곤하네요. 이게 뭐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약간 토요일 녹음 때마다 이 체력의 이 다름을 느낍니다. MZ 세대인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귀여웠어요. 네, 최경사의 대표 웃음소리 여수댁 노시스입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렸고 코로나도 아직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다고 네,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네. 대단하네. 제가 진짜 바로 인류의 희망? 인류의 미래입니다. 빨리 제 백신은 DNA를 포스트 분석하시고 백신은 맞으셨던 거죠? 백신을 한 2번까지 맞은 것 같은데요. 나도 2번 맞고 근데 2번 맞은 지가 벌써 한 2년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또 맞아줘야겠다. 주변에 또 걸려 코로나 지금 보니까. 요즘 꽤 맞아요. 돌아요. 그래서 맞았죠. 종류가 3가지예요. 맞을 수 있는 게. 그 뭐지?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건 진짜 옛날 얘기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래요? 전 최근 코로나 거는 초창기 얘기잖아. 최근에는 안 받아봐가지고. 그 무슨 백신이야? 우리 노바 백신. 그 노바백스고 노바백스. 그거 말고. 자꾸 들어봐. 퀴즈 내지 마시고. 퀴즈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모르는데 그러는 왜 거야. 우리한테 백신을 최근에 안 맞아가지고. 이거 진짜 제일 유명한 거 mRNA 방식 있잖아요. 그거는 제일 유명한 거 모더나 방식인 거죠. 네. 그 뭐야? 주로 많이 맞는 거. 누가 좀 화이자. 그래 화이자. 화이자? 또 화이자하고 2개가 있고 네. 노바백스까지 3개가 있어요. 근데 노바백스는 옛날 방식의 백신이거든. 그래서 그게 안정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보장된. 된. 그거 맞으라고. 아. 맞고 싶으면. 이 얘기하기가 이렇게 힘드나? 토요일이라고 그래. 토요일이야. 참나요. 가만 있어봐. 노시스 지금 얘기하다 말았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안 걸렸네요. 안 걸린 근황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근황. 대단하네. 건강하다는 근황.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저 심지어 여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저 라미한테 감기가 옮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번 그 옆에 대단해.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2주의 댓글로 갈 겁니다. 네. 저희 댓글이 꽤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 점 댓글 다신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유튜브까지 싹 훑은 거죠? 네. 네. 가장 먼저 스테이님이십니다. 네. 제가 메일에는 언급을 미처 못했는데 메일 보낸 날이 마침 사랑은 낙엽을 타고 보고 온 날이었거든요. 뭔가 최경사와의 선택과 통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어요. 날씨와도 참 잘 어울렸고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대사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언급해 주셨듯이 당신을 찾느라 신발이 다 닳았어요도 너무 좋았고 특히 마지막 즈음이었나요? 그 안사와 그녀의 친구가 남자는 다 돼지 같아. 맞아, 아니야. 맞아. 돼지는 착하고 똑똑해. 돼지를 위해서 건배하자라고 주고받는 대사를 명대사로 뽑고 싶었습니다. 그 대사도 참 좋았죠. 네. 개봉 예정 중인 작품 중 기대작은 역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재개봉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추락의 해부, 소녀는 졸업하지 않는다, 나의 올드오크 정도가 되겠네요. 립스의 사계도 개봉을 했던데 꼭 보고 싶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 항상 좋은 대화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추락의 해부를 다루죠. 그리고 네. 뭐 소녀는 졸업하지 않는다도 굉장히 괜찮은 영화고 또 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저는 그게 뭐 이번에 새로 뭐 극장판이 나왔나 정리가 돼가지고 했더니 옛날에 했던 맞습니다. 걸 다시 하는 거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첫 개봉이죠. 그래서 한번 보고도 싶었는데 저는 에반게리온 모르거든요. 세계관을 몰라서. 근데 그 이번 것만 봐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에반게리온 TV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 2개를 묶어서 낸 거라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실 연속성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래도 뭔가 보면은 에반게리온에 왜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라미나 로시스는 다 에반게리온의 월드를 아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그래요? 저도 사실 뒤늦게 봤어요. 대학생 때 봤습니다. 대학생 때.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느낀 건데 이걸 만약에 중학생 시절에 봤으면 확실히 이 중2병과의 시너지가 엄청 났겠다. 왜냐면 주인공 자체가 약간 그 좀 정신 연령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혼란 그런데 겪어야 되는 그 굉장한 억압감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 당시 청소년들을 자극하는 지점은 충분히 있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럼 청소년용이에요? 청소년 때 봤으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저도 막 아주 깊은 팬은 아니어가지고. 네. 네, 다음 댓글은 하얀 레떼님이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악탄은 빨리 OTT에 올라오면 좋겠네요. 출산 전 마지막 영화 플라워 킬링문 이후로 생각외로 빨리 영화관을 찾게 되었는데요. 첫째 유치원 방학 동안 뽀로로, 짱구, 위시, 인투 더 월드를 봤어요. 나름의 문화생활이라 만족했습니다. 라빈님 말씀대로 남편 찬스로 뒤늦게 서울의 봄을 보고 1987, 남산의 부장들, 택시 운전사 등을 OTT로 다시 정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티모시의 원카 개봉할 때 로얄들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책과 영화들과 함께 엮어서 리뷰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추천도 해주셨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네. 네. 모든 얘기들을 해봐도 좋은 아이디어. 아니 남편 찬스로 나가셨다니까 너무 뿌듯해가지고. 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고등학생 때 원서로 봤어요. 이게 진짜?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 역시 다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요새 MZ 동화책입니다. 동화책이다 보니까 영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사실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하겠다 시고 딴짓을 하면 안 되니까 요걸로 이렇게 튼 거였는데 꽤 재밌게 본 경험이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이번 주 채경생활로 보고 왔어요. 원카를? 네, 아니 원카 말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왜냐면 원카를 보기 전에 이제 한번 다시 보려고. 재밌죠. 원카 너무 기대되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네요. 평이 그래도 막 괜찮은 그냥 오락 영화 정도라는. 그 소설은 한 권이에요? 뭐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속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찰리와 거울 엘리베이터인가?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도 잠깐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공장을 막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유리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2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은 오랜만에 솔렘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경사단과 함께하는 특집으로 찾아뵌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2023년에는 영화를 많이 못 봤는데 본 영화 중에선 이번 화에서 다뤄주신 산악타가 제일 좋았습니다. 2024년에는 제가 좋아하는 유태호 배우가 나오는 패스트 라이브스 꼭 보고 싶어요. 시상식을 휩쓸고 다니는 것 같던데 도대체 언제 국내 개봉할까요? 채경사에서 꼭 다뤄주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3월 6일 개봉입니다. 네, 오랜만이네. 반갑네요.
저는 솔렘봄님의 소식을 전에 들었는데 아마도 대학원에 진학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공이 뭐였죠? 전공이 글로벌 경제학과셨는데 멋있는구만 다 모아놨네. 네. 글로벌 그 옛날에 경제. 원래 국제경제학과라는 과가 있었잖아요. 뭐 아마 뭐 그런 거 비슷한 걸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댓글은 다카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책영사라는 보물을 뒤늦게 접하고 매주 한두 편씩 아껴서 듣고 있는 새내기 청취자입니다.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괴물을 극장에서 보고 마지막에 펑펑 울다 나왔어요. 누가 괴물인지를 찾고 있었는데 정작 괴물은 나였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더욱 그게 몰입한 채 보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분의 케미가 워낙 좋아서 듣는 재미도 크답니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괴물은 참 오래 가네요. 예, 진짜.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이드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에피소드를 198회인데 199회로 달아가지고 아마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미리 200회 축하드립니다. 늘 듣기에 편하고 즐거운 방송이라 애정하고 있어요. 200회는 어떤 작품일까요? 라고 달아주셨네요. 네, 저희도 궁금합니다. 지금 흐름이면은 네. 파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가요? 특별하게. 그런가? 파묘가 언제 개봉이지? 아직 개봉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2주 내에 개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가? 파묘 네. 아예 관심 없으시네요. 아니야 나 파묘 굉장히 관심 많아요. 네. 네, 다음 댓글은 이제 팟빵입니다. 요한나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지난 가을 블루자이언트를 보고 와서 팟빵을 뒤적이다가 처음으로 책영사를 만났습니다. 오디오 클립에 있는 책영사 목록을 보다가 작가 미상을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이야기부터 들었습니다. 저희 인생 영화 중 한 편이거든요. 파울라 베어 배우를 매우 좋아해서 우연히 극장에서 보고 너무 좋아서 재관람하고 네이버에서 구매하면 다운로드도 가능해서 시시때때로 틀어놓는 영화예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잘 몰랐던 베를린 장벽 건설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게르하르트 리히트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한동안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가 별로 없어서 아쉬웠는데 저 뒤늦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같다고 하는 부분에서 빵 터졌어요. 오디오 클립 업로드된 목록에 있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쏟아진 선물처럼 반가워 또 열심히 들어야겠습니다. 책영사와 취향이 맞는지 제가 본 영화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더 기뻐요.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처음으로 댓글 씁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아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구매한 책이 그 저자가 안구님인 것 같냐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부끄럽게도 맞습니다. 근데 네. 유명한 분이랑 같이 하고 있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 사인이라도 하나 보내드려요. 보내드려라. 네. 요청을 하신다면은 제가 뭐 당연히 뭐 그런 거는 할 텐데 뭐 그런 책이 아닌데 읽어주신 이 요한나님의 고등학생인 아이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소감만. 준비했네. 준비했어. 아니 그리고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아니 평을 다 아니 뭐 편집하는데 이건 또 편집 안 했네. 네. 요거는 그래도 마지막에 살렸어. 네. 이 부족한 시간에. 네. 그래도 요거는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 폴라베어 참 작가 미상을 또 언급해 주신 분이 처음이라서 맞습니다. 이 영화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 영화를 그때 왜 했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영화가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굉장히 어쨌든 생소한 영화였기 때문에 생소한 영화인데 우리가 그때 할 거 되게 없었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폴라베어를 몰랐는데 어파이어라는 작년 영화에 이제 폴라베어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와서 나는 그 작가 미상을 아무리 되돌이켜봐도 그 폴라베어가 또 어디에 나오는지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파이어를 꼭 한번 이 배우를 좋아하신다면 보신다면 정말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침판연대 사무총장님께서 다시 열심히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덤머니를 보고 왔습니다. 속이 쓰립니다. 한 발 늦게 뛰어든 불나방이라 진짜 덤머니 해버린 당사자로서 속을 거면 일찍 속아라 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비교적 최근 사건 실화인 덕에 공감하기 좋고 음악이 또 신나서 좋게 봤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덤머니. 요게 그 게임스탑 얘기죠.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2주의 최경성원에서 말씀드렸죠. 네. 예. 다음 댓글은 책책북북님이십니다.
안녕하셨어요. 연말 연초라 역시 많이 바쁘네요. 오늘 모처럼 주어진 자유의 영화 괴물을 보고 일어났던 방송도 다 들었습니다. 괴물 진짜 굉장하네요. 아무 정보 없이 봤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2023년 최고작으로 꼽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교장 선생님이 가장 미스테리했는데요. 제 해석은 교장은 대를 위해서라면 소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겁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호리 선생에게 학교를 위해서라는 말로 사과를 시키는 장면, 매장을 뛰어노는 아이의 발을 걸어 상황을 종료시키는 장면 등이 전체 또는 집단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의 희생이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영화의 전체 맥락상 교장의 손녀가 장애를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서 고의 또는 실수를 방임하는 방식으로 손녀를 죽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서사를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끝내 해석되지 않는 인물이라서 오히려 영화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어요. 저는 별의 순간으로 꼽으셨던 유리창에 흙탕물을 치우던 씬에서 울컥했는데요. 순간 세월호가 떠올라서 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구도의 씬만 나오면 자동으로 떠오르니 참 큰일입니다. 2023년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2024년도 힘내주십시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교장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일본인들의 세계관이죠. 그게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세계관이고 그러한 세계관이 드러나는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하는 이제 플랜 75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이따 2주의 최경생활에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위드무비님이십니다. 이번 회차도 잘 들었습니다. 듣고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집 근처 영화관은 이미 영화가 사라지고 없더군요. 그래도 워낙 후기가 재밌어서 영화를 마치 본 것 같았네요. 저는 길 위의 김대중과 외계인 2를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몰랐던 사실과 귀한 자료 화면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외계인은 1, 2편을 합쳐서 편집을 좀 타이트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넷플에 올라온 애스테로이드 시티를 봤습니다. 졸다 보다 거의 사나흘에 걸쳐 다 봤는데 뭔 내용인지 몰라서 채경사를 들었는데 어찌나 웃기고 재밌던지요. 예전엔 영화를 안 보고 휘리릭 들어서 몰랐는데 영화를 보고 다시 들었더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넷플에 있는 비프 봤는데 초반 1, 2회만 지나면 정말 영화에 급 몰입하게 됩니다. 최경사 멤버분들도 꼭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아마 오래전에 비프에 대한 평이 그닥 좋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그건 끝까지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이 댓글을 보고 나니까 저도 애스테로이드 시티를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졸다 보다 하셨다는 걸 보니까 역시 다시 봐도 졸다 보다 할 것 같긴 느낌이긴 한데 저희 방송의 어느 부분이 재밌으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해석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맞아요. 잘 모르겠다가 결론이에요. 안군이 그래도 그나마 뭐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를 했었고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가 뭐 졸다 보다 모르겠다 하는 게 너무 웃겼던 게 아닐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정도를 느끼지 한번 않으셨어요. 정복해 보고 싶은 이 영화가 또 그래도 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또 평론가들도 네. 굉장히 많고 엊그저께 이동진 평론가가 자기 유튜브에 이거 뭐 하나 올렸죠. 네. 1시간짜리를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 중에 그러니까 그 썸네일 제목도 애스테로이드 시티가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라고 해놓고 이제 1시간 설명했는데 그 밑에 댓글에 그러니까 이런 1시간짜리를 들어도 모르겠다는 게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 말에 뭐 칼럼을 쓰느라고 한참 그 이런저런 순위를 올해 영화 순위를 쫙 한번 훑었는데 저기 국외 매체에서 애스테로이드 시티가 되게 올라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 있진 않아. 근데 저는 애스테로이드 시티 저도 나중에 평이나 분석을 많이 읽어봤는데 대부분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평을 읽으면 아 그게 그런 거였어? 라고 약간 매칭도 되고 뭐 뒤늦게 좀 이렇게 숙궁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 영화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뭘 읽어도 이걸 이렇게 연결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직관적인 분석이 좀 불가능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린 해석이 가능한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프는 제가 한 3회 정도까지인가 봤는데 뭐 뜨물뜨물 봐가지고 재미있죠.
끝까지 보고 싶은 생각은 다른 사람 다 안 봤죠 이거. 저도 네, 제가 저 아마 안 그때 봤습니다. 보다가 좀 덜 재미가 덜하다는 말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보다가 중단한 아. 케이스예요. 그러네. 우리 다 그러네. 왜 그러지? 이 상도 막 엄청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좀- 에미상을 거의 휩쓸었잖아. 우리가 좀 아닌가? 우리가 좀 아니, 우리 좀 모자라. 진득하지를 못해. 아 그런가? 초반에 강력하게 끌지를 못하더라고. 아 그래서 전 다시 해보려고 어.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 그래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음. 안구는 안 봤죠 이거.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스타일인데 이건? 그러니까 드라마 시리즈를 잘 못 보는데 보려면은 SF나 뭐 그런 아. 식이어야지 손이 가는. 그러면 저기 시리즈 잘 못 보면 에밀리 파리의 가다로 시작해봐. 그렇죠. 원래 안 보셨는데 그걸로 시작하셨죠. 아 진짜 그거 가끔씩 추천에 뜰 때마다 맥스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시즌이 꽤 되잖아요. 쓰리 3까지 봐보셨죠? 나왔죠. 예, 다 봤어. 나도 내가 놀라워. 내가 이걸 다 봤다고? 아니 신기해. 저 진짜 알다가도 특이하시다니까. 네. 다음 댓글은 루이스 문이십니다. 네. 곰곰이 떠올려 본 후 책 추천을 해드립니다. 캐시 박홍 작가의 마이너 필링스,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와 시선으로부터, 정희진 작가의 혼자서 본 영화, 구병모 작가의 한 스푼의 시간, 이렇게 4권 적어봤습니다. 네. 실은 이 책에 대한 네 분의 시선으로 들려주는 후기가 어떨지 들어보고 싶어서 추천해봤어요. 참고만 해주셔도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음. 근데 저희 수준상 책을 4권을 한꺼번에 던지시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그 시선으로부터 맞죠? 네, 그거는 사실은 보고 싶었고 그 마이너 필링스도 제목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조금 네. 검색해보니까 좀 휩쓸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새 좀 책들이 그렇게 좀 땡기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책 추천과 함께 지브리 애니메이션 한번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구님이 귀를 기울이며 언급을 해주셨는데 책영사에서 들려주는 지브리 애니 얘기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안 그대들은 다뤘어요. 안 다뤘나요? 네. 우리가 안 했나 했죠. 그거? 했잖아요. 우리가 안 했나? 안 했어요. 안 왜냐면 그냥 제가 안 책영 봤거든요. 생활로 네, 책영 네. 생활로 했구나. 저도 아직 안 봤어요.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를 하나도 안 했으려나? 그러네요. 최근 몇 년간 안 왔으면 근데 이게 워낙에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들이 다 옛날 예전 영화가 영화들이라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대부분 그냥 뭐 센과 치히로도 봤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토토로 몇 번씩 봤고 그다음에 붉은 돼지도 붉은 돼지는 붉은 보다 돼지 말았 참 좋은 보다 영화인데. 말았어요. 그거는 보다 말았고 천공의 성 라퓨타도 봤. 그것도 봤 그다음에 그 뭐야 그 소녀 소녀도 아니 있고요. 저기 그 공주 그 원령 공주 원령 네, 공주. 모노노케 히메 네. 음. 바람 봤고. 계곡의 나우시카도 있고. 그것도 본 것 같긴 하네요. 다 봤네. 근데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센과 치히로하고 그다음에 그 뽀뇨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냥 밝고 유쾌하고 경쾌하고 맞아요. 막 이래가지고 음. 벼랑위의 뽀뇨. 제 카카오 프사가 또 거기서 나온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네. 오랫동안 쓴 TMI였죠. 네. 그리고 루이스 문님께서 네. 그 전부터 들으면서 궁금했는데 맥스님의 글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라고 달아주셨는데 친히 댓글을 달아주셨죠. 저 네이버에서 시네멘터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댓글 보고 제가 그날 바로 인스타에 리뷰.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루이스무님이 저희 인스타의 존재를 모르셨나 봐요. 근데 마침 또 제가 그 리뷰 올리고 나서 그거 구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로 다 좋아요를 막 무더기로 눌러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참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없는 것 같은데 다 어디게 그래도 하나씩은 걸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있고 인스타에도 있고 뭐 다양한 플랫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은 침판연대 사무총장님께서 또 달아주셨습니다. 세기말의 사랑 보셨나요? 상당히 발칙하고 기존 문법과 좀 다른 문제작이 나왔네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익숙한 패턴, 전개에 실망할 때가 있는데 소공녀, 족구왕을 잇는 통통 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밤에는 시민 덕키도 보고 이어서 도그맨도 봤습니다. 야, 다 보셨네요. 그리고 토요일에 세기말의 사랑을 봤는데 셋 다 좋은 시간은 됐으나 그중에 세기말의 유니크함이 가장 압도적이었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 영화가 생각보다는 조금 관객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포스터도 그렇고 뭐 영화 막 쏟아지는데 이제 올해는 좀 가려서 다녀야겠다. 나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싶어가지고 결심하는 와중에 이 영화가 사실 탈락했거든요. 제 리스트에서는. 근데 도그맨은 좋다고 하시니까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그것도.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맥베스 어, 건가요? 맞-
안 갔어요. 개들 많이 나오는 거. 그 뒤에 또 개 영화가 많아가지고 개들이 사실 오늘 다루는 추락의 해부도 개 영화거든요. 아 그렇죠. 연기를 너무 완벽한 잘하죠. 개영화죠, 작년에 그 이거는. 산악타도 개 영화고. 맞아요. 이따 2주에 최근생활에서 한 도그 데이즈도 개 영화고. 그래서 하나를 빼는 와중에 릭배송이 빠졌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캐정도르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자 구독자이자 2023년 신입 구독자입니다. 구독 비율을 들어보니 제가 소수 집단이었네요. 신기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주위 친구들과 영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의 다 비슷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다 보니 이야기의 결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채경사에서 적어도 제게는 새로운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분 올해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참 되게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인데 또 젊은 분이 오셨고 진짜 사실은 그 뭐 직장이든 학교든 또래에서 계속 그 또래 비슷한 얘기만 듣다 보면 이게 좀 갇히게 되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어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 네 사람이 서로 약간 더 좀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끼리도 저 사람이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대충 패턴이 지금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크님, 정용국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채경사의 오랜 숨은 구독자입니다. 채경사 패널 여러분들께서 다들 닉네임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닉네임을 하나 정하고 싶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실명으로 메일 보내드립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미드소마를 소개해 주셨을 때 저는 이미 스웨덴에 살고 있었고 그때 미드소마 관련해서 메일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쭉 채경사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다시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에피소드 올려주실 때마다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또 댓글을 달고 이메일을 보내고 하려고 하면 약간은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마무리 에피소드를 올려주신 걸 들으면서 진짜로 메일을 보내겠다 싶어서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스웨덴에 계시면 거기 영화 보는 환경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또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을 때 그 영화 타이밍들이 맞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네. 저에게 채경사는 해외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개봉하는 책 영화에 대한 소식을 듣는 좋은 매개체였어요. 스웨덴으로 2019년에 이사를 왔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만큼은 한국에서 개봉하는 영화나 출간되는 책들을 따라가기 쉽지 않으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너무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어서 스웨덴에서도 한인분들과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다다음 주 책으로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채경사에서 소식을 듣고 추천을 한 거예요. 모임 후기도 시간이 되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사 포맷에 맞게 2주의 채경 생활을 공유해 드리자면 이번 주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여기서도 다행히 12월에 개봉을 해서 영화관에서 볼 수 있었고 넷플릭스에서는 외교관을 재밌게 봤습니다. 책으로는 1Q84를 드디어 끝내가고 있는데 읽는 내내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 작가분들 중에서는 장유진 작가나 장강명 작가님 책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식 개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패스트 라이브즈도 채경사에서 나중에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들의 연기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이야기 전개도 뭔가 비포 선라이즈 그리고 선셋 시리즈 같으면서도 애매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나 아시아 영화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고평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스웨덴 겨울은 춥기도 하지만 무척이나 어둡습니다. 11월은 항상 흐리고 12월, 1월은 오후 3시만 돼도 어둡습니다. 2월쯤 되어서야 조금씩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채경사분들께 감사드리며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에도 보내주셨었군요. 네. 근데 스웨덴에서는 괴물을 도대체 어떤 언어로 보시는지 그게 또 좀 궁금하네요. 스웨덴어로 보시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패스트 라이브즈는 거기서 이미 개봉을 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만 오히려 좀 늦는 거고. 그러네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연휴 기간부터 해서 시네큐브하고 CGV에서 아카데미 기획전들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아카데미에 뭐 작품상이니 뭐 주로 작품상이겠죠. 후보에 올라 있는 영화들을 전부 개봉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뭐 패스트 라이브스도 있고 뭐 가여운 것들 뭐 등등등등등 다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CGV 아트하우스나 시네큐브를 찾아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국님도 종종 스웨덴 소식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웨덴 네. 특파원. 스웨덴 저희 특파원 통신원으로 좀 그쪽 영화계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스웨덴 북유럽 사람들은 저희가 좋아하거든요. 알리 아빠시부터 해가지고 지겨워. 이따 알리 아빠 얘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아우 진짜. 네. 그 스웨덴 통신원으로 그쪽의 그 영화와 관련된 얘기들 종종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주의 댓글 이번 주에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2주의 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봉님이신 것 같아요. 맥스님 파묘 어때요?라고 1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파묘의 와, 압박을. 이건 해야겠네요. 파묘 근데 다음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방금 찾아봤는데 19일 남았어요. 다 그쵸? 다음에 네. 할수 있어요. 아쉽네요. 201회. 네. 그리고 위드무비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콩나물라면 123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나물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니 그 저기 그 팟빵에 네. 그 맞습니다. 루이스문님 루이스문님께서 2번 후원해 주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피소드 후원일 거죠 아마도. 맞습니다. 에피소드 후원 2번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해 영화 베스트 5에 1,000원 후원, 네. 그리고 블루자이언트에서도 1,000원 후원해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 구독자 및 청취자 여러분, 요거 가능합니다. 에피소드 후원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계좌번호 간단하게 빨리 불러주고 넘어가죠. 네, 저희 후원 계좌는 카카오뱅크 33332034357666입니다. 네, 저희 최경사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메일 주소는 BOKMOVI42@naver.com입니다. 네, 인스타에서도 최경사로 검색해서 들어와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보는 낙으로 사는 최경사 멤버들입니다. 메일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경생활입니다. 나이부터.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찰리의 초콜릿 공장과 비포를 다시 시작했고요. 저번에 약속을 드린 것처럼 이제 외계인 제가 보고 오겠다고 그렇게 일은 장담을 봤었. 아예 안 봤어요. 안 봤다. 하나 둘 다 안 봤고 둘 다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일은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며칠 동안 들었어요. 좀 마음 이를 복잡했고 보고 오셨다는 건 이해는 손이 안 가신 건가요? 극장을 가야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극장 가야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거 넘어왔을 텐데. 네. 네, 의지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와는 맞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어떡해.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영화를 관람할 준비가 제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너무 많은 요소가 있었어요. 외계인이든 시공간 초월이든 심지어 시대를 뛰어넘어야 되고 무림도 있고 무림도 있고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세계관마다 인물이 다 다른데 제가 이걸 다 소화하기에 좀 부족한 관객이 아니었나.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저희가 최동원 감독의 높은 뜻을 헤아리기 위한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영화의 긴 시간이든 아니면 이게 따라가는 스토리든 반전이든 등장인물에 대한 파괴든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소화를 하지 못했고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2편에서도 궁금하지 않다. 어떡해. 그런 생각이 손이 안 들었어요. 간다. 네네.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대하 소설로 있어서 그걸 제가 다 봤어요. 재밌게. 그러고 나서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소설로 뭐 1차적 이해를 했으니까 재밌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확 이렇게 여러 가지를 흩뿌리니까 저는 다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긴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댓글 중에 약간 1, 2편을 좀 컴팩트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다는 건 1편이 좀 늘어진다는 아니야 그 그런 늘어진다는 건 느낌보다는 막 벌려놓는데 네. 끝도 없이 벌어지는 것 같은 뭐 아. 그냥 그런 느낌이 그냥 있죠. 쳐내자라는 취지인 그리고 거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컴팩트하게 만들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냥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어서 스타트rek처럼 막 오랫동안 보여주거나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우리의 인연 여기까지 그렇게 네. 보고 참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도 2편이 더 낫긴 한데. 그래요? 네. 아, 네. 용기가 안 났네요. 네. 거기까지? 네. 네. 노시스. 저는 그 정말 아무 정보 없이 넷플릭스에 에스테로이드 시티를 다시 보다 보니 오. 저절로 다시 그 본 사람이 있구나.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가 아. 그 연관으로 뜨더라고요. 단편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정말 저는 아무 정보 없이 봤는데 여러분께도 이거 좀 이상한 말이지만 여기서 끊고 제 말을 듣지 말고 일단 먼저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게 뭐 단편인지도 모르고 봤고 그게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극이라는 것도 몰랐고 뭐 하여튼 아무도 모른 채 봤어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는 그 영화 아니에요? 네, 베네딕트 네. 컴버비치가 나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알드 달이라고 영국 작가 같은데 근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 작가. 그 네, 작가네. 네, 되게 유명 영국 작가 맞나? 제가 알기로는 아일랜드지. 네. 하여튼 그 작가가 쓴 여러 단편들이 청소년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었대요. 근데 그 단편들 중 4편을 이번에 이제 극화한 거예요. 근데 이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3편이 더 있는데 백조, 쥐잡이 산의 독 이렇게 3편인데 다 막 10분 남짓으로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헨리 슈거가 한 35분짜리였나 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테로이드 시티로 약간 떠날 뻔했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된. 그리고 이 4편 다 약간 액자식 구성인데 이 랄프 파인즈도 웨스 앤더슨의 또 그 아주 애정을 받고 있는 네. 배우잖아요. 이 배우가 작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극은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나 데프 파텔이죠. 그 예전에 그 인도인 역할을 한 영국 배우인가 그런데 하여튼 이 익숙한 얼굴들이 이제 이 4편에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요소는 그 배우들이 막 심각하게 연기를 하다가 이게 소설 원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극화한다고 했을 때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갑자기 카메라를 보고 읽어줘요. 그때 문이 열렸다. 막 이런 식으로. 연극처럼. 네. 근데 실은 또 연극처럼이지만 연극도 아닌 거죠. 네. 연극에서는 그런 걸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극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 어느 지점의 형식을 갖춘 그런 되게 독특한 포맷인데 그 지문을 말할 때 그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벌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되게 시급하게 그 다음 대사를 치기 전에 아주 짧은 호흡으로 빨리 말하고 다음 네. 대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리듬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는데 한번 좀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신의 21에 무슨 마이리스트라는 코너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 이걸 추천해놔가지고 되게 뭐 배우들이 거기 나오죠. 근데 저도 이걸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편인지는 몰랐네. 로엘드 달은 영국 작가입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안군. 저는 사실 저 시리즈 4편을 다 봤는데 랄프 파인즈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약간의 그 컨셉만 다른데 진짜로 재밌으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번 2주 3주간은 책을 많이 봤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최진영 작가의 단 한 사람 소설 끝냈고요. 그리고 그 가여운 것들 소설을 봤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대표 작가인 앨러스데어 그레이 작가의 소설인데 읽고 나면은 되게 많이 기대가 돼요. 영화가. 일단 그 소설 스토리로만 보면 웨스 앤더슨 느낌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의 구조가 조금 독특해가지고 뭔가 웨스 앤더슨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거를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어떤 식으로 소화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약간 좀 기괴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길레르모 델 토로의 느낌도 드는데 이 소설을 보면서 그것을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했을지 그리고 주인공 격인 이 엠마
스톤이 맞아. 어떤 연기를 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음. 소설도 평을 보면 어렵다라는 평이 있는데 좀 구조가 내가 원래 읽던 소설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사두기만 하고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 많은 개념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되게 네. 좀 혹해가지고 음. 사서 이제 아마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은 책인 저도 그거를 확보해 놨는데 그러니까 뭐 국가, 사회, 뭐 문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만들어졌는지. 그런 네.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예. 왜 물리는 물리라고 번역됐을까? 음. 화학은 그러니까 왜 리와 학으로 나눠졌을까?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다룬다는데 맥스가 되게 좋아하실 만한 책이네요. 아, 예. 네. 요거 사두고 요렇게 봤습니다. 네. 네. 저도 안군과 같이 올해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는 결심이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웃 퍼포머의 힘이라는 책을 보고 있고요. 그거는 제목 되게 이상하게 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의 얘기예요. 그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됐는가.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브 두워드고 워터게이트를 폭로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뭐 잘 아시는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를 쓴 토머스 프리드먼 얘기거든요. 그까지 보고 왔습니다. 아침에. 네. 그리고 원카를 봤어요. 원카 뭐 티모시 샬라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뭔가 안 판타지죠, 어울리는 뭐 옷을 판타지. 입었다라는 평을 봤는데 아 그래요? 전혀 엄청 그렇지 잘 않나요? 어울리던데. 네. 그 티모시 샬라메 그냥 그 자체 아닌가? OST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 음악은 난 특별히 떠오르진 않아요. 제가 뭐 그렇게 막 그런 영화 취향도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예상대로 그냥 딱 예상한 만큼 예 그렇게 나왔고 이거 참 그리고 촬영 감독이 정정훈이라고 오. 한국인이에요. 그 언차티드라고 그 스파이더맨 걔 누구야 걔 홀랜드? 톰 홀랜드. 그 언차티드 그 영화도 이 정정훈 감독이 찍었어요. 음. 네. 그리고 뭐 이 비슷한 계열로 아가일. 네, 아가일 그 매튜 본 감독의 네. 아가일은 이거는 요 음악이 되게 신나요. 워낙 정말 매튜 그 본 감독이 올드 잘 쓰기도 하고. 팝들을 가지고 아주 신나는 그 댄스 씬 같은 것들이 나오고 굉장히 기발하잖아요. 그 킹스맨에서도 어떤 장면이 되게 기발한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킹스맨보다는 얘기가 상당히 복잡해. 왜냐면 그 여주인공이 소설가고 그 각본에 따라서 실제가 돌아가. 네. 근데 그게 하여튼 좀 되게 복잡하더라고. 제 머리로는 좀 복잡해가지고 재미는 있는데 킹스맨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플랜 75라는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인데 이거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플랜 75가 뭐냐면 일본에서 75세가 되면 국가가 그 신청을 받아서 국가가 조력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네. 언제든 죽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뭐 우울한 내용이죠. 예. 근데 영화는 이게 재작년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황금 카메라에서 특별 언급 스페셜 멘션 부문에서 수상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원래 단편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그 10년이라는 만들었다기보다는 기획 프로듀서를 한 10년이라는 영화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냥 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감독을 인터뷰했는데 감독한테 야 이게 근미래냐 현재냐 그러니까 감독은 현재의 일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본도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청년 세대와 또 노인 세대 간의 갈등. 거기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이런 얘기가 내레이션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일본인은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병제도 힘들고 한데 그래서 그 노인들은 알아서. 근데 얘는 이건 뭐 초반이니까 뭐 스포라고 맨 앞에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여튼 섬뜩한 영화입니다. 예. 근데 영화는 그냥 그래도 되게 이야기가 재밌고 이 주연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분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그 소녀 소피 역할을 한 소피 역할 목소리를 한 성우분이에요. 예. 남자는 괴로워라는 시리즈로 엄청 일본에서는 거의 국민 여배우에 가깝게 그렇게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북미에서 굉장히 히트했던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요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정서와는 조금 좀 차이가 있고 그쪽은 워낙 그게 좀 심각하고 이렇게 남미나 뭐 이런 데랑 연결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독특한 게 이번에 한국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 중에 그 영화가 끝나면은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막 직접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코드가 뜨면서 QR 코드가 뜨면서 이거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줘요. 그걸 찍어서 누구한테 선물하면 그걸로 전 세계에서 한 10% 정도는 전체 관객에 그걸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 영화 관심 있어서 가서 보신 분들은 끝까지 앉아 계시다가 그 QR 코드를 찍어서 누구에겐가 선물을 하면 그분은 공짜로 이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두 편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도그데이즈라고 그 윤여정, 유해진 나오는 그 개 영화는 아니지. 개는 하여튼 많이 나와요. 근데 걔가 매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개는 하여튼 진짜 많이 나와. 개는 진짜 많이. 그 찍은 지 좀 굉장히 좀 오래된 그 3년 정도 된 영화고 코미디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개 좋아 연기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김서영 배우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잔잔한 소품으로 괜찮은 영화 같고요. 그다음에 데드맨. 이 영화가 더 오래됐나? 잠깐 헷갈리네. 조진웅. 네. 그다음에 김희애. 어.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그 바지 사장 얘기거든요. 바지 사장 했다가 이름을 팔아가지고 뭐 팔아버려서 굉장히 이제 곤궁에 처하는 장르물인데 뭐 느와르에다가 뭐 범죄물 뭐 이렇게 있는 영화인데 안타깝지만 참 안 봐도 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김혜희 씨가 드라마는 계속 잘 되는데 영화 고르는 눈의 문제인 것인지. 그러니까 더문부터 여기까지 그냥 완전히 그 좀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김희애 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프로덕션 자체가 좀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도그데이즈 감독분은 굉장히 한 20년 정도 조연출을 하시다가 여기 이번에 입봉하시는 분이라서 좀 그렇고 이 데드맨 감독은 함영중 감독 배우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같이 각본을 쓴 각본가예요.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 하고 빨리 우리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저희 최경사 199회의 선택은 지난해 76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추락의 해부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다음 달에 있을 아카데미 96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편집상 후보 그 주요 부문 다 올라갔어요. 네. 사실은 기생충이 받았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다 받았잖아요. 네. 거의 그 정도로 올라가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부산국제영화제 갔다 와가지고 그 패스트라이브스하고 프렌치 수프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제영화상 후보에서는 프랑스에서 밀렸어요. 이게 프렌치 수프에 밀렸는데 근데 그 밀린 데에 대해서 이제 뒷얘기가 좀 있죠. 이 주스틴 트리에 감독이 그 칸 영화제 수상소감에서 마크롱을 씹었다가 마크롱한테 찍혀가지고 정권에 찍혀서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뭐 저는 프렌치 스푸도 굉장히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까지 수목금해서 18,000명이 관객이 됐더라고요. 아침에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2일차 만에 만 관객 돌파인데 예술 영화로는 이거 굉장히 빠른 스피드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만석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 영화를 이렇게 보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포스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잘 만드는 거 이 같아요. 국내 과거 포스터거든요. 같기도 아주 국내 포스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감으로 그 떨어져 본 모습은 외국 포스터에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 배치가 다르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밑에 추락의 해부라고 쓴 이 빨간색으로 글씨를 이거는 이제 국내 수입사가 그린 나라 미디어인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짐작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주스틴 트리에 감독은 여성이 이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영 파모도르를 받은 거가 세 번째더라고요. 뭐 많이 아시는 93년에 제인 캠페온 감독의 피아노 그리고 21년에
줄리아 디크루너 감독의 티탄. 티탄은 이게 근데 사실은 별로 얘기가 화제가 안 되고 있는 영화.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제가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라미님이 보셨던 이 자동차와의 맞아요? 관계를 하는. 맞아. 오 갑자기 생각났어요. 소름 돋았어. 왜냐면 저는 보고 싶어서 시도했다가 그 부분에서 못했거든요. 더 어. 나가지 못했거든요. 아 끊었어 거기서? 네. 이거 어디서 있는데 이걸 끊을 수가 있지 영화를?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어. 아직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 외계인을 보셨을 때 느끼는 감정처럼 이 영화 나 이거 좀 왠지 달라요.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 크로넨버그 감독의 그 막 자동차하고 막 그 막 하여튼 되게 그 기괴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로시스 혹시 몰라? 모르겠어요. 아 이게 뭐야? 실제로 어쨌든 그 일종의 정사신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굉장히 적나라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와의 네. 그너 좋아하잖아 그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런 뭐 뭘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영화는 조금 준비를 하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끊었습니다. 아 무슨 영화지 이게 스파이더 이거 아니고 이거 찾아야 되는데 크래시 98년도 영화네요. 이거 아주 진짜 기괴한 영화인데 이거 진짜 이거 라미 한번 봐봐. 이게 티탄하고 비슷한지. 한번 비교 한번 해봐요. 크래시, 알겠습니다. 예, 크래시는 재밌어요. 크래시, 진짜 기괴하죠. 한국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영화. 그래서 근데 이 주스틴 트리에 감독이 장편 영화 4번 만에 사실은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로 뭐 프랑스에서 법정 드라마나 스릴러 그리고 전문직 여성이 나오는 이런 정치물 이런 거를 원래 연출해 왔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결에서 계속 했던 그런 영화고요. 그리고 이게 뭐 칸에서 여성 감독 3번째인데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레타 거윅의 바비가 올라가 있고 패스트 라이브즈 셀린송이 올라가 있어서 아카데미 역사상 여성 감독이 3명이나 포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노미네이트가.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북미에서는 네온이 배급하거든요. 근데 네온 하면 어떤 배급사인지 혹시 기억이 짚히는 게 있는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한국 영화 아카데미와 상당히 그러면 기생충을 그렇죠. 했던... 기생충에 이제 북미 배급을 한 회사인데 이 네온이 북미에 배급했던 영화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다뤘더라고. 경계선을 이 네온이 배급했고요. 역시 알리아빠시. 보는 눈이 있네요. 그리고 보리 vs 맥켄로 이 영화도 했죠 우리. 네, 보리 드 맥켄로 했죠. 그다음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좋은 영화죠. 그리고 사랑할 때는 누구나 최악이 된다. 진짜로 좋은 영화들 많네요. 스펜서. 오. 슬픔의 삼각형. 근데 다 포스터가 비슷한 우리나라 되게 그런- 잘 나온 영화들이네요. 그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도 포스터 굉장히 잘 좋죠. 나왔고 산우체도 잘 나왔고 네. 스펜서는 뭐 포스터 최고 진짜 잘 나왔고. 나왔죠. 슬픔의 삼각형은 뭐 포스터 얘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다룬 영화들을 북미에 배급한 회사가 이 추락의 해부도 북미에 배급을 하게 됩니다. 북미 배급사인 거죠? 북미 배급사죠. 네, 미국 배급사예요. 네.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A24가 우리한테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거의 작품으로 보건대 이 선관이나 이런 게 거의 쌍벽을 이룬 그러네요. 오히려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배급사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북미에서 배급을 한다 그러면 약간 믿고 봐도 되는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하고 안군의 비하인드를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준비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나와가지고요. 그럼 나 대충 준비한 건데 나는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 황금종려상은 날리고 네. 그 이 주스틴 트리에가 어떻게 추락의 해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스틴 트리에 감독이 1978년생이더라고요. 올해 45입니다. 그 애초에 이번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 주인공인 산드라 윌러를 생각하고 썼대요. 그러니까 산드라 윌러가 토니 에드만으로 유럽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어찌 보면 독일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 사실 토니 에드만 때도 칸에서 여우주연상 이야기가 나왔지만 못 받았고 요번에도 사실 여우주연상 이야기가 나왔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칸에서. 사실 칸에서 이 여우주연상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작품이 본상을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칸에서는 이 중복 수상 불가 원칙이 있거든요. 게다가 그랑프리 수상작인
안군 선정 2024년 최고의 기대작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도 이 누구야 산드라 휠러가 주연인데 두 작품이 모두 작품상을 받아버려서 연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주연상을 받지 못했던 거죠. 참고로 하나는 요 황금종상을 받고 하나는 이제 그랑프리를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받은 거죠. 네, 사실상 1등, 2등을 다 받아버렸고 거기에 주연이 산드라 휠러였다. 참고로 요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포스터가 기가 막힙니다. 요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밖의 이야기거든요. 독일 그 거기 수용소에서 일하는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포스터가 완전 까매요. 근데 그 하여튼 보시면은 아주 기대될 영화인데 여튼 요 얘기 드리고 어쨌든 요 지스틴 트리에는 산드라 휠러랑 요번이 첫 작업은 아닙니다. 이전 작품인 시빌에서 함께 작업을 했는데 시빌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이 꼭 산드라 휠러를 위한 역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집필하기 시작했대요. 이 영화를 쓰면서 캐릭터를 형성하면서 가장 처음에 세팅한 컨셉이 영어를 사용하는 독일 작가 컨셉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프랑스 감독이고 독일 배우와 함께 협업을 하는 거니까 이 외국 배우와 함께 작업할 때 생기는 언어 문제를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요걸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모국어로 변호할 수 없는 캐릭터를 구상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공통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부의 관계까지 확장한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부부 독일인인데 영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출신 작가 지망하는 교수 이렇게 이 언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하기에 약간의 장벽이 있는 형태의 부부 관계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 산드라 휠러는 극 중에서 네. 저기 뭐죠? 그 모국어가 뭐죠? 모국어는 독일어죠. 독일어인데 그 런던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영어가 익숙하죠. 그리고 법정에서는 여기 현재는 이 추락의 해부가 벌어지는 데는 맞습니다. 프랑스의 알프스. 그 프랑스가 남편의 고향이어서 원래 런던에서 같이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프랑스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남편은 프랑스어를 쓰는 거고 프랑스어가 프랑스인이죠. 모국어고 네. 프랑스인이고. 그러면 아들은 주로 여기서 어떤 언어를 불어를 쓰죠? 사용하죠. 영어도 써요. 영어도 알아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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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요런 식의 그 관계를 형성해서 구조를 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참고로 이 영화의 각본은 주스틴 트리뿐 아니라 본인의 남편인 아서 하라리가 함께 썼는데요. 재판에서 영화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증거물로 틀어진 사건 전날의 부부싸움 녹음 파일 요 파트를 두고 둘이 조금 갈등이 있었대요. 요 녹음 파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스틴 트리에와 이 아서 하라리 사이에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포인트 같네요. 그 감독이 그거를 그 생각은 자세히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다른 언어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부부라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영화에 오히려 그걸 활용을 해서 핸디캡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이 영화의 주제와 근데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서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이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개봉 초기 영화긴 한데 라미의 신호를 통해서 얘기를 라미가 어디까지 하려는지 잘 모르겠네. 알아서 하세요. 네, 일단 저는 결말까지 다 가지고 왔고요. 그런데 나는 결말을 알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 영화 자체가 되게 긴 시간의 영화긴 한데 줄거리 자체는 막 그렇죠. 막 많진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직접 보고 나서 줄거리 소개 들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이 추락을 해부한다는 이 영화에서 추락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줄거리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시작이 굉장히 특이해요. 2층에서 추락하는 쉽게 말해서 굴러떨어지는 공을 쫓아서 1층으로 내려오는 반려견 한 마리를 비추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메라는
유명 작가인 산드라가 그녀를 찾아온 학생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비춰줘요.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에 산드라의 남편인 사뮤엘이 위층에서 음악을 엄청 크게 트는 바람에 인터뷰는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산드라와 사뮤엘의 아들 다니엘이 반려견 스눕과 함께 산책을 나가요. 4살 때 이제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다니엘은 청각에 매우 예민한 아이고 반려견 스눕은 그의 눈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그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다니엘과 스눕, 그 둘이 마주한 것은 추락해서 사망해버린 아버지의 시체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다니엘은 일단 엄마인 산드라를 부르고 산드라는 뛰쳐나와서 구급대를 부릅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 사뮤엘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는 못해요. 일단 별장 3층에서 집을 고치고 있던 사뮤엘이 사고로 떨어졌다기에는 머리에서 외상이 발견됐고 또 이상한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현장은 높은 산속의 별장이었고 그 집에는 당시 산드라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잘 나가던 작가였던 산드라의 평판은 추락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영화는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에도 관객들을 계속 헷갈리게 만듭니다. 영화는 산드라나 다니엘 등 인물들이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번복하는 걸 비추기도 하고 이제 사망한 사뮤엘이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고 자살할 가능성도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또 갑자기 사뮤엘의 사망 전날에 부부가 크게 다퉈서 폭력이 오갔다는 증거를 보여주기도 하죠. 아들 다니엘에게 결백을 이야기하는 산드라는 사실 여러 번 외도를 했던 아내라는 이중적인 사실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각종 증거와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가족과 부부의 관계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추락해버립니다. 사뮤엘이 죽인 것이 자신의 아빠를 죽인 것이 산드라일 수도 있고 또 사뮤엘이 자살한 것일 수도 있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은 이제 끝을 향해서 치달아가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도 엄마가 살인을 저질렀거나 아빠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상처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증언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다니엘은 반려견인 스눕이 아파서 아빠 사뮤엘과 함께 수의사에게 갔던 때를 진술합니다. 그 당시 아빠가 사랑하는 이는 언젠간 죽을 것이고 그 슬픔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너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스눕도 힘들 거다. 하지만 누군가 떠나가도 그 삶은 계속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을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아빠가 자살했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엘만의 선택을 내립니다. 이후 산드라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 다니엘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스눕과 함께 누워서 사뮤엘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는 산드라의 모습을 비추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뭐 지금 라미가 소개해준 줄거리대로 복잡한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근데 2시간 반이나 가죠. 말의 영화인 것 같긴 해요. 이미지보다는 그쵸? 이게 뭐 사실 그 포스터의 이미지는 굉장히 강렬하나 사실 영화에는 뭐 그렇게 강렬한 이미지는 등장하지 않고 그렇죠. 주로 이제 말로 전개되는 법정물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법정물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법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치고받고 뒤집고 뭐 증인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또 뭐 그렇게까지 박진감 넘치는 부딪힘은 없어요. 각자 이제 총평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어차피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 영화로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약간 왠지 포스터를 보면 파고가 생각이 난다라고 했는데 파고와는 굉장히 다른 파고가 약간 뜨거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차가운 맞아요. 주인공 얼굴도 그렇고 정말 그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요? 거기서 대사에도 나오잖아. 그 웃지 않은 독일인 여성에 네. 대한 그런 네. 그쵸. 차가운 여성. 그래서 예상과는 좀 달랐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또 본 적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독특한 영화네 이런 생각이 묘한 구석이 있는데 오히려 프랑스 영화 치고도 약간 이건 프랑스 영화가 아니라 북유럽 영화 느낌이 사실 생경한 그런 느낌이 나는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재밌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막 드라마틱하고 막 뭔가 막 뭐 큰일이 막 벌어지고 그러진 않아. 끝까지 별로 별일이 없더라고. 오히려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그 법정에서 그 전날 싸웠던 녹음 파일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틀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때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좀 졸았는데 그러다 사실 이거 2번 봤거든요. 이거 2번째 볼 때도 졸았어. 왜냐면 감기약을 먹었는데 이게 코감기가 걸려서 코감기약이 졸립거든요. 엄청 졸립더라고요. 저도 코감기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번 다 막 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비슷한 데서 졸은 것 같아. 그래서 2번 그러니까 그 웹스가 나부터 말할게 하면 높은 확률로 존 용화야. 할 얘기가 없으니 빨리 내가 털고 빨리 가겠다. 할게.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렇게 칸 황금종려상이니까 뭐 대단한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있진 않았고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 나와서 딴 사람들 어떻게 봤나 싶어서 이제 궁금하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평보다는 미디어에서 어떻게들 봤나 그래도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마 그거에서 조금 이렇게 그래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오늘 뭐 안군이 아까 저 비하인드에서 소개해준 그런 내용도 이 영화의 주제하고도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드라 필러의 연기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지금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다가 근데 약간 그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 그게 그 사람 적인 게 없죠. 그 사람의 연기도 그렇고 그 캐릭터 자체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인 모르겠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연기를 잘하는 건지 어떤 건지가 잘 판단이 안 가는 좀 묘하다는 느낌? 근데 오히려 모르겠는 느낌을 주는 게 영화상에서 맞지 않을까요? 관건이 이 결말 자체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살인인지 아닌지를 결말을 내려주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열린 결말이죠. 실제로 살인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가 더 억제되고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해서 연기를 잘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전 연기를 보고 싶긴 해요. 맞아요. 이전에도 비슷하게 차이가 하는 어떤지. 건지. 맞아. 그러니까 라미가 방금 얘기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연기를 잘했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뭐 아들에 대한 아들을 좀 굉장히 끔찍하게 아끼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애 데려다 주는 것도 되게 버거워하잖아. 본인 네. 직업에 이제 충실한 나머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변호사하고 이 뭐야 갑자기 저렇게 러브라인이 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살짝씩 약간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프랑스스러움이 있죠. 저게 네. 도대체 뭔가. 막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 작품만으로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배우였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하여튼 법정에서 그 나오는 얘기들이 그 말 자체가 그리고 그 아들과 이건 이따가 뭐 명대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때 얘기를 하고 안구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좋았던 영화예요. 왜 기대 안 했어 이거? 그러니까 앞부분 봤을 때 음. 조금 지루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가기 전에는 기대했는데 아니요, 가기 전에서도 그냥 뭔가 칸 영화겠거니 뭔가 그냥 좋은 얘기하는 영화겠거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얘기 던져주는 얘기겠거니 라는 생각이어가지고 그냥 봤는데 앞부분 봤을 때 그냥 되게 무난하게 흘러가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또 너무 좋았다. 네. 근데 변덕이 심해 MZ 세대. 처음 봤을 때 그냥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인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성 증인은 다 여성 편이고요. 남성 증인은 남성 편입니다. 가만 있어봐. 여성 증인?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법정에서 말을 하는 여성 증인은 여성 주인공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남성들은 검사를 비롯하여 그 남성 주인공이 살해당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구조로 저는 봤을 때 보여져서 그냥 여기서 그러면은 남과 여의 갈등이 아니라 이 나눠진 구조에서 여성이 승리하는 구조를 띠는구나 요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 판단이 좀 섣불렀냐면 일단 검사는 그 여성 검사건 남성 검사건
범죄자의 반대편인 거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얘기했던 알았어.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자라고 제가 확신을 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남녀를 구분했다라는 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난 그 구분했다는 생각은 안 들던데. 그리고 또 한 명의 검사 네. 빼고 남자 증인이라는 게 경찰 아니야? 아니요. 그 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심리학자 병원 그 뭐지? 의사도 있고요. 남편 상담해줬던 네, 상담해줬던 추락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여성은 또 이거는 그냥 그- 살인으로 했다고 보기 그 대학원생. 그 대학원생 대학원이 말고 또 그 약간 구조적으로 출석했던, 얘기해주는 법의학자 같은 법의학자 같은 분도 저런 거 여성입니다. 저런 거 맞아. 네. 맞아주네요 이제 이야기해서. 증인이 총 한 너댓 명 네, 나오는 다여섯 많이 명 나오죠. 나오는데 그래. 어쨌든 그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결국에 이 땅땅땅 해주는 아들은 사실상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마냥 그런 식으로 뭔가 상징적 구조적으로 나눠진 모습만 봤을 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다라는 생각과 함께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남았어요. 저는 사실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녹취 튼 거예요. 녹취록? 네. 그러니까 그래. 요번 영화에서도 또 등장하는데 에올의 에드먼드 왕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거는 사실 남녀의 구분은 아니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영화에서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종의 순읍 얘기를 하면서 그 일종의 배려와 혹은 그렇게 맞춰가는 삶에 있어서의 힘듦을 토로하잖아요. 그게 에올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혹은 판타지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북돋움을 주는 마무리였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는 굉장히 암울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라미님이 얘기하셨던 열린 결말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사실 그 녹취를 들었을 때 이거는 남편이 자살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식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위로라기보다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들의 힘든 지점을 이 영화가 보여주었다라는 측면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걸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경험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예전 에이올 때도 얘기했지만 제 삶의 모토는 어쨌든 남들에게 무언가를 더 배려하는 게 더 옳은 삶인 것 아닌가. 근데 사실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사는 것 같지? 이 여자 주인공이 남편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너가 만든 덫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성격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영화에서는 그 모습을 굉장히 큰 갈등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게 저한테 울렸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구는 이거를 아직 그 나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혼해서 부부 관계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나와 타인과의 관계로 그쵸, 되게 뭐 그렇게 그렇게 보여진 거죠. 보긴 했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는 남편이 어쨌든 자기의 일에 몰두하느라고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가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고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죄책감이라는 그 죄책감에 실은 애를 홈스쿨링을 내가 도맡아서 할게. 애를 그 이를테면 케어하는 내가 도맡아서 할게가 실은 그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동일했더라도 본인은 어쨌든 거기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육아에 있어서 조금 거리감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죄책감에서 발현된 것도 있지만 애초에 성격 자체가 저는 제 생각에 산드라가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산드라는 본인의 일에 조금 더 집중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여기서 그 남편의 이를테면 남편의 무책임으로 사고가 났다는 게 남편한테는 너무 중요한 동력인 것 같아요.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내가 와이프에 비해서 내가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음에 빚을 지는 상태에서 관계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저는 안군의 해석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부부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 대 타인의 관계도 있지만 부부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구조의 그
뭐라 그럴까 시소 같은 관계. 나도 결혼 안 해봤지만. 근데 저도 이게 음. 나와 타인의 구분이라기보다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부부뿐 아니라 물론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 시소가 더 명확할 수는 그쵸, 있지만 더 긴장도가 높죠. 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는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캐릭터에서는 산드라는 던지는 사람 쪽에 가깝고 사무엘은 받는 사람에 가까운데 받는 사람 캐릭터가 최근 저는 계속 보이고 있어서 요번에는 그 받는 사람의 그 암울함이 최종적으로 갔을 때 추락하는 걸로 끝나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그래서 저도 생각입니다. 그 부부라는 프레임도 이 영화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누군가는 그 영화 평에 그 결혼 이야기의 좀 다크 버전이라는 댓글도 맞아요. 그런 느낌도 달아놓으셨던데 받았습니다. 결혼 부부도 너무 중요하다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관계가 어찌 됐건 간에 그 일테면 그 저 산드라하고 저 남편하고 부인 사무엘하고 산드라는 그래 나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그럴 수 나도 없는 안 성격인 하. 거죠. 그치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둘 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피해 의식을 느끼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너 보고 하라고 그랬냐? 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해놓고 네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런 식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결혼이 재앙이 되어버렸어. 구조지. 저는 이 관계에서 조금 또 다른 면을 본 게 어떤 거였냐면 약간 기존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성 역할에 완전 반대라는 맞아요. 느낌을 많이 맞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님이 이야기한 산드라가 아들한테 되게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그 느낌이 저는 기존의 아버지들이 그렇죠. 하루 종일 육아를 하지 않는 기존의 아버지가 보이는 태도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두 사람의 싸움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남편한테 나와서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맞춰주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 추락하기 싫으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사실은 실제로 아이가 생기고 나면 완벽한 균형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육아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그거를 주인공인 이거 기존에는 원래 엄마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양보했고 그랬는데 이거를 사무엘이라는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죄책감, 사고로 인한 죄책감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할 때 아내는 무심하게 너 하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말린 적 없어. 근데 기존에 저희가 봤던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이게 반대로 역전돼 이루어져요. 있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는 더 이 관계의 날이 선 면이나 더 와닿는 게 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노시스는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도 이제 관객의 선택인데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이제 관객의 이를테면 입장이 중요한 영화 같은데 저도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성역할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맥스가 말씀하셨던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가 저도 정확히 지금 누구냐 당신 누구죠? 라미님 의견이랑 똑같은데 이를테면 이 엄마는 욕망하는 여성인 거예요. 글을 쓰고 심지어 그 쓴 글이 잘 돼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다음에 그 변호사 보기 과거에 썸이 있었던 감정이 있는 남성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그래 욕망이 많네. 네, 그러네. 근데 그리고 또 남편의 그 아이디어를 또 그렇죠. 네.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한 걸 거죠. 그냥 갖고 온 거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내 아이디어를 훔친 거잖아. 표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하는 여성을 우리가 화면에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을 잘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의 극에서 이런 여성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남편이 죽어서 지치고 힘들고 누가 나 좀 도와줘. 나는 이제 저 아이를 혼자 어떻게 키워내야 돼부터 그 과거에 그 남편을 사랑했던 기억에 괴로워하고 뭐 약간 약하고 무너지는 맞아. 여성이어야 되는데 이 여성은 그런 모습은 없고 그 와중에 또 과거에 썸을 탔던 남성이랑도 애정에 대한 그걸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 욕구하는 여성의 그 부분을 우리가 저 여성을 모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제 뒤에 남성 관객 두 분이
아이씨 내가 생각한 영화 아니었어. 딱 둘이서 그런 대화를 하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맥스 말씀하셨던 포스터나 이 영화에서 주요하게 선전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아들, 시각장애인 아들과 말할 수 없는 개가 목격한 그날이잖아요. 그게 스릴러처럼 돼 있잖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포스터도 그렇고 이거 약간 소년탐정 김전일이 가장 좋아하는 세팅인데 그 말인즉슨 이 살인의 이 죽음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영화이겠거냐고 들어갔는데 실은 이 영화에서 사건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쵸. 이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근데 그 재구성하는 공간이 법정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왜 죽었는지가 죽었는지가 어쨌든 중요하다. 이번 영화에선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관객으로 하여금 국내 관객으로 하여금 이렇게 일테면 어그로를 끈 포인트랑 실제 영화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뭔 말로 그랬지?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극이 참 잘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런 영화에서는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뭐 근거, 법적인 근거 뭐 이런 것이 어느 한 축으로 기울어진 순간 이제 이 재판의 결론이라는 것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 영화는 끝까지 갈수록 그래서 죽였어 안 죽였어를 끝까지 우리도 판단을 못하고 법원도 판단을 못하는 그런 팽팽한 방식으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그 결론을 마치 아들이 내려주는 것처럼. 근데 그 아들도 실은 모르겠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 자기를 돌보는 법원 직원한테 그런 말 하잖아. 나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그 법원 직원이 둘 중에 아무것도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그냥 선택하는 걸 믿어버려라.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아들이 엄마를 선택한 거죠. 네. 나를 계속 케어해 줘야 하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엄마를 선택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그 결론을 선택함으로써 그러면 아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 아들이 아주 중요한 증언, 아빠가 평소에 자살을 염두에 둔 말을 했었다라든지 이런 게 아들이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들이 정말 아빠가 자살했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걸 선택했다라고 제가 그 스토리를 선택한 순간 저는 아들이 한 말은 지어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계속 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선택을 하고 있고 나도 그 극 중에 캐릭터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내가 선택함으로써 영화는 다양한 가능성을 좀 포함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열린 영화라고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 영화는 그 주스틴 트리의 감독 본인이 페미니즘 영화라고 본인 스스로 밝힌 바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이 여주인공의 입장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전형적인 그 엄마상하고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도 또 별로 슬퍼하지는 기색도 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죄라는 거가 사실 또 중요한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간 거기서 약간 오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 여성의 그 양성애자라는 성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맞아. 그게 생물학적인 성별이 남성인 분들한테는 되게 두려움을 건드리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여성이랑 있을 때도 나는 그 이를테면은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실제로 이 영화에서 초기에 그러니까 가장 앞부분에 그 여주인공이 그 젊은 여성 후배랑 그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남성이 질투를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남자 검사가 그쵸. 굉장히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애자가 이성과 같이 있다는 것을 일종의 매력, 그러니까 누군가를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성애자에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양성애자이면서 사회적으로 남편보다 성공한 그 이를테면 성공한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을 받고 어떤 일까지 겪게 되는가를 법정이라는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페미니즘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가능성을 높이거나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뭐 은연중에 또 하고 있는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라미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봤어요? 저는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좋았던 영화였어요. 아, 저는 뭐 기대는 원래도 포스터 상으로도 뭐 이런 스릴러 영화 좋아하니까 재밌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존이랑 달랐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최근에 봤던 괴물이 되게 많이 떠올랐던 게 영화 자체가 이제 기존의 미스터리나 스릴러 영화처럼 증거 줄 테니까 증거 쫓아서 범인 찾아봐가 아니라 너가 지금 모은 그 증거 성급한 거 아니야? 진짜 맞아? 이렇게 계속 던지는 생각이 거예요. 바뀌게. 네. 그래서 마치 제가 괴물에서 헷갈렸던 것처럼 괴물을 찾으려고 했던 그때처럼 느낌이 좀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저는 참 이 영화가 정말 감독이 천재적이라고 느꼈던 게 플래시백 장면이 정말 안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스릴러 영화들이나 미스터리물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밝힐 때든 언제든 과거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그때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라고 플래시백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는 녹음 파일도 처음에만 서로 좀 싸움 보여주다가 뒤에 가서는 실제 싸움 폭력이 일어난 부분은 비주얼을 빼죠. 비주얼 빼버리고 그다음에 그 법정에서 그냥 이 서로 주고받은 멘트만 비춰주고, 또 다니엘이 증언하는 것 역시 아까 노치스님 얘기한 것처럼 아빠가 진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목소리로 아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요소를 통해서 이거 어떤 건지 판단은 너네가 해라는 걸 관객들한테 던져주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하면서 되게 창의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런 영화들이 요즘에 주목을 받는 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음악은 뭐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 영어 불어 혼용 영어 언어의 이런 다른 것도 되게 영리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불어 자체도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논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막 불어로 논쟁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주인공이 영어로 끊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 또 분위기가 달라져요.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저는 긴장감을 잘 살렸던 요소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피아노도 참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그런 뭔가 변주가 있을 때마다 아들이 치는 피아노가 그리고 카메라 기법도 되게 전 너무 촬영이 좋지 정말 않아요? 이 영화에서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촬영도 좋았어요. 굉장히 어떤 흔들림도 부분이 많고. 인상 깊었죠? 일단 그 익스트림 클로즈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그 아들을 놓고 팬하는 장면이 저는 가장 맞아요. 좋았고, 그리고 시점샷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보는 모습, 또 엄마가 누군가를 보는 모습, 그들을 밖에서 보는 모습, 뭔가 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카메라가 담아주려고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흔들리는 것들도 상당히 불안한 지점을 많이 담아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네 이거. 명대사나 별의 순간, 꽝의 순간을 뽑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스릴러로 뭐 마케팅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스릴러의 역할은 좀 제한적인 게 증거가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증언으로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 증거주의에 굉장히 반하는 영화다. 법정물인데 그리고 딱히 그 감독이 이야기상 어떤 증거를 과학적으로 추려내 보려는 노력은 아주 미미해요. 네. 아주 없진 않으나 미미하고 한 장면 정도 있죠.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사실은 말로 때우는 거라서 어떤 때는 검사의 얘기도 진짜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니 검사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유죄를 주겠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법조인들 같은 경우 이 영화를 또 어떻게 보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포커스가 다른 영화긴 한데,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흥미를 자아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사에 이제 그 엄마가 여주인공이 뭐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 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뭘로 증명할 거냐? 사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고, 아까 노시스가 얘기한 그 아들의 얘기인데, 아들을 감시하는 아니 뭐 두 사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 법정 직원 둘이 너무 붙어가지고 뭐 서로 속닥속닥하지 않게 하는 직원의 말인데,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뭐 원문은 아니고 번역이지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면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믿음을 지어내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하면 어쨌든 법정이든 무슨 사건이든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뭔가 판단을 하지 않으면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뭔가 계속 판단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저널리즘에서 추구하는 사실이란 것은 과연 어디까지 추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뭐 저널리즘에서 추구하는 사실도 그렇지만 서로 뭐 개인 간의 의사 소통이라는 네.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안건이 아까 얘기한 이 언어의 문제가 맞물리면 그건 더 한층 복잡해지고 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로가 또 다르게 받아들이잖아.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아들은 맨 마지막에 이제 증거하러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면 정황을 봐야 해요. 애가 또 이런 얘기를 해. 이 재판처럼 이렇게 얘기. 판사님 놀라시죠?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되게 같은 얘기잖아요. 아까 그 판단이 부족함, 정보가 네. 부족하면 판단을 하라는 얘기나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면 정황을 보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직업적인 부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실의 추구라는 부분이 얼마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진실과 사실 사이는 굉장히 먼 거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할 부분을 던져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은 명대사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혹시 별의 순간에서 뭐 개 관련해서 언급하실 분 있나요? 아니 너무 좋았죠. 그건 저는 정말 CG 아닌가요? 걔가 이런 연기를 한다고? 연기상 받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인스타에 한번 쓰기도 했는데 그 깐에서 그 황금 종려상을 본따서 개 종려상이라는 거를 주는 팜도그 어워즈라는 약간 비공식 행사인데 실은 제일 인기 있는 행사래요. 근데 여기에 황금 종려상을 작년에 이 영화에서 스누비 받았고 그 2등상에 해당하는 뭐죠? 2등상에 해당하는 이름을 내가 지금 심사위원 대상 그거는 저기 사랑은 낙엽을 타고에서 채플린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두 개 다 다루네 연달아서. 근데 저는 신화적인 영화. 아들의 그 모습이 저는 이상했어요. 어쨌든 순우한테 약을 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죽일 수도 있었다는 선택을 했다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약간 비극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그 나의 가장 소중한 개를 희생할 가능성을 안고라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생명보다 높은 진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 생명을 도구화된 거죠. 네, 전 그 부분이 사실 이게 프랑스의 동물권의 현실인가? 되게 그러니까 의아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그 행위로 인해서 걔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재현하고 싶었을 뿐이고 또 실제로 그 구토를 한 뒤 이제 뭐 아빠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법정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토를 시키면 다시 보고 살 수 다시 있다. 일어날 그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 자살 시도를 한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스피린을 먹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앞 문장 자체가 그렇다면은 일종의 누군가의 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에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애지 뭐. 아 근데 나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가 자체가 처음에 이게 모르겠더라고. 그게 무슨 약을 먹이고 너무 졸려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때 처음에 딱 알아챘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아니 그리고 걔가 막 그렇게 그 호수 상태에 들어가니까 보잖아요. 막 또 놀라잖아. 네. 아니 지가 해놓고 왜 지가 놀라나. 그러니까요. 약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해놓고 놀란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래서 똥의 순간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애가 연기를 하고 있나 생각했어. 아니, 저도 얘가 그러니까 자기가 놀란 척 지가 줘놓고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게 왜냐하면 뭔가 아까 노시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어쨌든 최종 결론을 내린 이 아들의 생각을 어쨌든 확인하고 그게 꾸며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합리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아지는 희생되어도 가능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라는 이런 경우는 생각까지 근데 들어온 거죠. 옛날에 없으세요? 저는 제 동생이 제가 진짜 정확한 기억인데 병아리를 막 학교 앞에서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데리고 와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모르고 그 병아리를 몰로 이제 짜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떠났어요 멀리. 근데 그 제 동생이 알고 그러진 않았겠죠. 아 그렇죠. 근데 아이에게서 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육아를 해서 그런 거긴 한데 저는 그쵸. 그렇게 동일한 느꼈어요. 시선으로 봐선 안 되죠, 사실. 그치. 육견도 하는 아미가 이 정도 생각하는데 개도 안 기르면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시선과 어린 아이가 판단하는 시선은 당연히 다를 수 있겠네요. 근데 옛날 일 까먹으신 거예요 지금. 안군이 헷갈릴 어렸을 수밖에 때 없는 육아. 게 여기서 아이가 13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15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법정에서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맞아요. 실은 성인 정도인가 굉장히 이 아이의 똑똑해요. 직접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 개를 가지고 한 모두가 혼란일 때 사실상 이 아이의 말로 뭔가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가 했다기에는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엄마 그 기질 닮은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럴 수 있죠. 살인마고 사실 사이코패스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대사는 이거요. 그 산드라가 이 녹취록 자체는 사실이 맞다. 근데 이게 우리 부부의 전부는 아니다. 근데 이 말이 뭐 부부 관계를 떠나서 그냥 요즘에 저희가 마주하는 너무 많은 것들, 그러니까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좀 질려버렸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주호민 건도 보세요. 뭐 사회적 발언 시작하는 거야? 저는 그냥 저 끝물에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왔다 대사가 갔다좀 요즘에 저희한테 던지는 대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인데 아까 맥스가 너무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직전에 다뤘던 괴물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왜 이런 주제가 계속 나오나 생각해 보니까 이거 결국 미디어로 좀 환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보 경쟁 속에서 네. 그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정보가 한 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실에 접근이라는 게 늘 이렇게 시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느 순서로 알게 되냐에 따라서 조합이 막 굉장히 뭐 수직선상으로 보면 아주 극과 극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실에 도달하고 싶은데 그 방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때 우리가 요즘에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주제라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주제의 영화들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거는 뭐 어쨌든 뭐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게 굳이 법정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 그렇죠. 같은 것들도 다 법정으로 가서 뭔가 네. 가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려지나 다 부분적인 그런 어떤 단편적인 정치적 발언 시작하시네요.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 사법적 발언이지 이거. 총선 2달 남았어. 곧이다, 이렇게 곧.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의미에서 좀 함의가 있는 영화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 전문가미 일반강직 평점하고 리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전문가 평점입니다. 이은선 9점. 법정의 언어로 해부하는 부부의 세계. 이지혜 8점. 각자의 진실만이 존재하는 세계의 불완전성. 정시우 8점. 보고 싶은 각도에 따라 연약하게 구부러지는 진실들. 김소미 9점. 진실 공방을 표방해 자기 서사 쓰기에 버거움과 고립감을 그린다. 김초롱 6점. 인간 주관의 불안정성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N번째 상소. 박수용 8점. 정교한 카메라를 따라 관계의 피부를 절개하는 의심의 칼날. 박평식 7점. 눈보라에 갇혀 살점을 뜯기다. 오진우 8점. 사운드와 이미지가 어긋난 진실에 관하여. 유선아 7점. 콘텍스트로 꿰어낸 텍스트. 이용철 8점. 멀고 길게 돌아가나 그 길은 의혹을 전제한 게 아니다. 관람객 평점은 진짜 이번엔 조금 인상적인 게 너무 없어서 몇 개만 읽겠습니다. 8점. 관람객 8점. 정보를 되새김질하는 관객의 소화 방법을 즐기는 듯이. 그다음에 8점. 결혼 이야기의 딥한 버전 같아 시종일관 흥미롭다. 8점. 개를 토하게 하려면 소금물을 먹여라. 제일 재밌네. 그 전문가 평점도 재미없는 건 빼버려요 이제. 알겠습니다. 다 하지 말고. 네. 7점. 법정 영화의 탈을 쓴 가족 드라마. 그다음에 10점. 연기 차력 쇼의 향연. 잘했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제목 번역 정말 잘함. 그다음에 뭐 비슷한 걸로 9점. 왜 하필 다른 단어도 아니고 제목에 해부를 써야만 했는지 영화를 보니까 납득이 됐다. 10점. 작년에 오펜하이머 보면서 기빨렸다면 올해는 이 영화 2시간 반 동안 숨을 편하게 못 쉬었다. 뭐 이 정도 있었습니다. 네. 자, 저희 평점 내려봅시다. 예. 지금 끝나갈 시간이 다 된다는 팻말이 지금 문 앞에 지금 붙었어요. 왔어요. 안군 몇 점?
4.5점입니다. 오, 오, 높네. 높네. 최근 한 것 중에 제일 높네. 네. 네. 그 개를 다르게 표현했다면 더 점수가 높아졌을 것 같은데. 줬을 텐데. 사- 이게 진짜 4.5점. 컸구나. 네. 역시 그쪽 계통이야. 네. 저기 노시스 저는 4.2점이요. 4.2점. 네. 네. 4점보다는 높네요. 네. 아 저는 4.3입니다. 4.3. 네. 오, 높네. 음. 저는 4.0. 다 높네요. 다 이유가? 높네. 그러면 4.한 2호점. 2호점. 네. 4.25. 오, 추락의 해부. 추락의 해부인데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상승의 해부가 됐네. 자, 여기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설이죠. 설 잘 보내시고 저희는 그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200회가 되겠네요. 무슨 영화를 할지. 라미는 계속 파묘가 안 됐었잖아 아까. 예, 그죠? 안 됐죠. 뭐 미루면 할 수도 있겠네요 파묘를. 자, 그러면 설 잘 보내고 저희는 그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의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